그래, 내년은 그 잘난 국방위원장 애비 등에 업고 몸뚱이로 온갖 노비는 다 하고 다녔을 텐데 야전에서 뺑이만 친 내가 뭘 알겠어? 25년간 묵묵히 군인의 길을 걸어온 강지훈 대령. 그는 자신의 동기였던 서혜진이 장군으로 진급해 직속상관으로 부임하자 참을 수 없는 박탈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이야기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가을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북한산의 늠름한 능선 위로 떠오른 태양이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수도방 위사령부의 시간은 이미 한낮처럼 치열하게 흐르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장병들의 힘찬 구령소리, 주기적으로 울리는 지휘통제실의 보고 음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싼 팽팽한 긴장감. 이곳은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였다. 작전참모부 소속 강지훈 대령은 집무실 창밖으로 이 모든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타린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반짝이게 닦인 전투화는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작전 계획서와 보고서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쌓아 올린 25년. 그의 군 생활은 정석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계급장만큼 묵직한 불덩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바로 정체라는 이름의 불덩이였다. 대령 강지훈. 그는 나지막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은조렸다. 대령. 참으로 멀고도 높은 계급이었지만 별을 향해 달려온 그에게는 더없이 갑갑한 벽이었다. 동기들 중 빠른 녀석들은 벌써 별을 달고 사단장, 여단장 감투를 쓰고 있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몇 년째 수방사 작전 참모부의 핵심 과장이라는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실무자에 불과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성실함과 능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그는 그것이 정치와 인맥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성준 중령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강 대령의 645년 후배이자 그를 친형처럼 따르는 부하였다. 대령님, 오전 결제 서류입니다. 수고했네. 거기 두고 가. 강 대령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턱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박 중령은 그런 그를 잠시 살피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대령님, 들으셨습니까? 뭘 말인가? 신임 작전 참모장님 오늘 부임하십니다. 그래. 김 장군님 영전하시니 새로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강 대령의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감도 섞여 있지 않았다. 또 어느 라인에 누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겠지 하는 냉소가 묻어날 뿐이었다. 이번에 오시는 분 서혜진 준장입니다. 순간 창밖을 향해 있던 강지훈 대령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누구라고? 서혜진 준장입니다. 육사 대령님과 동기이신 걸로 압니다. 박 중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 대령의 입에서 짧은 실소가 터져나왔다. 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혜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 사관생도 시절 늘 자신과 수석을 다투던 여자생도. 당차고 영리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여자. 남자 생도들 사이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졌던 인물. 임관 후 강지훈 자신이 야전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구를 때 서혜진은 늘 한 발 앞서 나갔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정책부서 등 군의 핵심 요직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해외 유학파라는 배경에 전 국방위원장의 딸이라는 뒷배경까지. 강지훈이 보기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한 레이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별을 달았다.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여자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장군이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강지훈은 최전방 GOP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밤새 경계 작전을 지휘하던 중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느꼈던 박탈감과 분노를 그는 아직도 잊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작전 참모장으로 부임해 온다. 세상 참 역같이 돌아가는군. 강 대령이 이를 악물고 뱉은 말에 박중령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만 숙였다. 사령부 내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강 대령의 반응만으로도 보통 인연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가봐. 차가운 명령에 박중령은 조용히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분노와 자괴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전 10시 사령관 주재로 신임 작전 참모장 소개 및 주간 작전 회의가 열렸다. 사령부 내 대령급 이상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 가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령관인 이철의 중장과 함께 서혜진 준장이 들어섰다. 짧은 커트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생도 시절의 당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니, 장군이라는 계급이 주는 무게감까지 더해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단결. 새로 작전 참모장으로 부임한 준장 서혜진입니다.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령관님을 보좌하고 제위들과 함께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결. 절도 있고 힘있는 신고에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강지훈은 박수 대신 턱을 괜 채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부서의 보고가 이어졌다. 마침내 강지훈의 작전 참모부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브리핑 자료를 막힘없이 보고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UFS 연습 준비 상황과 수도권 핵심 시설 방호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었다. 수십 번의 훈련과 검토를 거친 그가 자신하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상으로 작전 참모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지훈이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 할 때였다. 잠깐만 강 대령. 그를 멈춰 세운 것은 서혜진 준장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방금 보고한 드론 테러 대응 계획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게. 강지훈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부하에게 눈짓해 해당 페이지를 다시 스크린에 띄웠다. 서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스크린의 한 부분을 날카롭게 가리켰다. 현재 계획은 적 소형 드론 침투 시 아군 전파 교란 및 대공포 요격에 집중되어 있군. 하지만 최근 전장 양상을 보면 이건 너무 안일한 대응이야. 만약 적이 전파 교란을 회피하는 AI 기반 자율 비행 드론을 그것도 벌떼처럼 수백 기 단위로 투입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현재 우리의 대공포 체계로 그 많은 소형 목표물을 동시에 요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군 전체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의 문제였다. 수방사 차원에서 당장 완벽한 대책을 내놓기란 불가능했다. 그 부분은 현재 합참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가용 자산을 활용한 최선의 계획입니다. 강지훈이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당신이 뭘 안다고 첫날부터 와서 지적이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혜진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강 대령. 전쟁은 우리가 강구 중일 때 터지지 않아.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최선이라는 말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세. 당장 오늘 오후에 작전 참모부 전 인원 소집해서 AI 드론 스웜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수립 착수하게. 물리적 요격뿐만 아니라 적 드론의 센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EMP나 고출력 레이저 같은 비물리적 타격 수단 운용 계획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내로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것은 명령이었다.
첫 부임날 모든 참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안일하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과업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강지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의도적인 망신주기, 군기를 잡기 위한 길들이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사령관이 부드럽게 중재했다. 허허 서장군. 부임 첫날부터 열정이 대단하구만. 강 대령 작전 참모장 말대로 최근 들어온 위협이 심상치 않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강지훈은 간신히 대답을 뱉어내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서혜진의 뒷모습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꼬이고 비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이후 강지훈과 서혜진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계속되었다. 서혜진은 타협이 없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강지훈이 보고하는 모든 계획서와 보고서는 사소한 오탈자 하나까지 지적당하기 일쑤였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면박을 당하는 일도 잦아졌다. 강 대령, 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몇 %라고 보나? 근거는? 보고서의 감성적인 표현은 빼. 군인은 팩트로 말하는 거야. 이건 자네 생각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인가? 작전 참모부 전체가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숨가쁘게 돌아갔다. 부하들은 죽을 맛이었고 그 모든 불만은 부서를 책임지는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대령님, 이러다 저희 다 쓰러지겠습니다. 참모장님은 잠도 안 주무십니까? 무슨 보고서를 소설책 쓰듯이 다시 쓰라고 하시니 미치겠습니다. 부하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강지훈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서혜진의 지시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유능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만 보였다. 나 같은 야전 군인은 따라올 수 없는 엘리트의 현학적인 지식 자랑이라고 치부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되어 퇴근 준비를 하던 강지훈에게 박성준 중령이 다가왔다. 대령님, 오늘 저녁에 동기분들과 간단하게 한잔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도 푸실 겸. 됐다. 그럴 기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금 술이 넘어가게 생겼나? 그 여자 밑에서 매일같이 조리돌림 당하는데. 결국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강지훈의 고함에 사무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는 애써 헛기침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들 먼저 퇴근하게. 난 좀 더 보다 가지. 부하들을 모두 내보낸 후 강지훈은 텅 빈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책상 위 달력에는 UFS 연습 D-7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훈련. 이번 훈련의 성패에 자신의 진급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지휘 계통의 정점에는 자신을 사사건건 압박하는 서혜진이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육사생도 시절의 앨범이었다. 앳된 얼굴에 젊은 강지훈과 동기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단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혜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도 그녀는 유독 눈에 띄었다. 총명함과 자신감으로 빛나던 얼굴. 그 옆에는 무뚝뚝하지만 패기 넘치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기.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두 사람의 길은 너무나 다르게 갈라졌다. 강지훈은 그녀의 화려한 배경과 소위 엘리트 코스가 자신의 땀과 노력을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실패가 오롯이 그녀의 성공 때문인 것 같은 비뚤어진 피해의식이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앨범을 거칠게 덮어 서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UFS 연습에서 자신의 진가를 서혜진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의 논리적이고 세련된 작전 계획보다 야전에서 뼈가 굵은 자신의 경험과 직관이 실전에서는 더 우월하다는 것을 모두의 앞에서 보여주리라. 그것만이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불길한 결심이 그의 눈동자에서 어둡게 타올랐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UFS 연습 시작일. 수도방위 사령부 지휘통제실, 일명 비원 벙커의 공기는 쇳가루라도 섞인 듯 무겁고 날카로웠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거대한 공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 비친 전장 상황으로만 세상을 인지했다.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했다. 커피와 땀 그리고 긴장이 뒤섞인 냄새가 벙커 안을 가득 메웠다. 강지훈 대령은 작전 상황판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지 이틀째였다. 붉게 충혈된 눈과 까칠해진 턱수염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그 다짐이 피로를 잊게 하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그는 서해진 준장보다 한 발 앞서 상황을 예측하고 그녀가 미처 생각지 못한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반면 작전 참모장석에 앉은 서해진 준장은 고요한 폭풍의 눈 같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C4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응시했다. 부하들의 보고에 짧게 질문을 던지고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전장의 미세한 징후들을 하나로 엮어 거대한 그림을 읽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연습 3일차 새벽. 마침내 상황이 터졌다. 상황 발생. 적 특수작전부대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 경기도 과천 청계산 일대에서 포착. 현재 아군 감시 장비와 교전 중. 지휘통제실에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긴급 보고가 울려 퍼졌다. 전면 스크린에는 청계산 일대의 지형과 함께 적과 아군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국가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그곳에 적 특작부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었다. 강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왔다. 그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적의 후방 침투 및 교란 작전.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였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52사단 예하 기동대대와 사령부 직할 특임대대를 현장으로 급파, 포위망을 형성하고 조기에 경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신속한 결단과 압도적인 병력 투입. 야전 지휘관으로서 뼈에 새긴 승리의 공식이었다. 이철의 사령관도 그의 판단에 동의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서해진 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 이 상황 뭔가 이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여러 데이터 창들을 가리켰다. 강 대령. 적이 너무 쉽게 발견되지 않았나? 청계산은 우리 군 감시 자산이 가장 촘촘하게 깔린 곳 중 하나야. 그런 곳에 대놓고 교전을 벌인다? 이건 마치 나 여기 있으니 잡으러 오시오 하고 광고하는 것 같군. 적들도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협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강지훈이 발끈하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서해진은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동시에 발생한 다른 상황들을 보시죠. 10분 전 정북 과천 청사 전산망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시도. 5분 전 양재 시민의 숲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민간 드론 수십 기 출현. 그리고 지금 청계산에서의 교전. 이 세 가지 사건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녀의 논리적인 분석에 지휘통제실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제 판단은 다릅니다. 청계산 교전은 기만입니다. 주력 부대의 시선을 그곳으로 끈 다음 진짜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력 기동부대를 청계산으로 보내는 순간 서울 시내의 방어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적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령관이 물었다. 아직 특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과 드론 출현 지역의 교차점을 분석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력 부대는 현 위치에서 대기하며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청계산에는 수색 전문 드론과 소규모 정찰팀만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적의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될 겁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서혜진의 분석과 경험에 기반한 강지훈의 직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지훈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판단이 2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감이 저 여자애의 컴퓨터 노름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었다. 장군님, 그건 너무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책상 위 데이터만으로 전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지휘관은 저입니다. 제 경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타격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령부의 작전 참모와 작전 참모장이 사령관 앞에서 정면으로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사령관 이철의 중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지훈의 주장처럼 신속한 대응도 중요했고 서혜진의 주장처럼 신중한 접근도 일리가 있었다. 강 대령의 경험과 결단력은 내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사령관은 길게 침묵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야. 서 장군의 분석이 더 설득력 있군. 서 장군 말대로 하자. 주력 부대는 대기. 청계산에는 정찰 자산부터 투입해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강 대령은 예하 부대가 동요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사령관님. 강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사령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었다. 사령관은 서혜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지훈의 25년 군 경력과 야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여자 동기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 동료와 부하들의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동정과 비웃음이 뒤섞인 그 눈빛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서혜진은 사령관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사불란하게 후속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정보처는 즉시 과천 청사 공격 IP 추적하고 통신단은 양재 일대 드론의 통신 주파수 역추적 실시. 정찰팀은 적과 직접 교전은 피하고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해서 적의 규모와 화기, 최종 목적지를 파악해서 도구할 것. 그녀의 모습에는 단 1%의 사적인 감정도 없어 보였다. 오로지 임무 완수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 같았다. 바로 그 점이 강지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서혜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다. 청계산에 투입된 정찰팀은 교전 흔적만 있을 뿐 적의 주력은 이미 현장을 이탈했으며 소수의 잔당만이 추격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추적한 드론 통신파의 발신지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옥상으로 밝혀졌다. 그곳은 대통령실과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청계산은 명백한 기만이었고 진짜 목표는 용산이었다. 지휘통제실은 서혜진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령관은 그녀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지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통제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지훈은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패배감.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느낌. 그는 서혜진이 단지 유능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모든 배경, 그녀가 여자이기에 받는 특혜,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정치력이 그녀를 이기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견딜 수 있었다.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더니 서혜진이 상황 보고를 위해 사령관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강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이 마비되고 시커먼 감정의 덩어리가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군님, 잠시 뵙겠습니다. 분노로 잠긴 목소리. 서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희미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강 대령, 지금은 그럴 시간 없네. 상황이 급박해. 용무가 있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보고하게.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그 순간 강지훈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그는 서혜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혜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거나, 지금 뭐 하는 겐가? 서혜진 준장. 강지훈은 계급도 존칭도 모두 생략한 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심지어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아니, 혜진아.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그것도 장군에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였다. 서혜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팔을 뿌리치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강 대령, 자네 미쳤나? 그 말은 기폭제가 되었다. 강지훈의 눈에 핏발이 섰다. 억눌려왔던 모든 열등감, 분노, 질투, 피해의식이 시꺼먼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어떻게든 내 위에 서서 날 짓밟으니까 기분이 좋은가? 사관생도 때부터 그랬어. 넌 항상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내 앞을 가로막았지. 강 대령,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입 다물어? 하. 그래, 내 말이 다 맞겠지. 처음부터 나 같은 놈이랑은 길이 달랐으니까. 그 잘난 국방위원장 아비 배경 등에 업고 그 번지르르한 몸뚱이로 온갖 로비는 다 하고 다녔을 텐데 야전에서 뺑이만 친 내가 뭘 알겠어. 정적이 흘렀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장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강지훈이 내뱉은 말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폭언이었다. 집안 배경과 몸뚱이. 그 두 단어는 서혜진이 여성 군인으로서 평생 싸워왔을 편견과 의심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파는 비수였다. 서혜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경악도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와 차가운 경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지훈을, 한때 자신의 동기였던 남자를 응시했다. 그 시선 앞에서 강지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건너고 말았다.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령관의 부관이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후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 대령이 뱉어낸 마지막 단어는 마치 독가스처럼 차갑고 조용한 복도에 퍼져나갔다. 몸뚱이. 그 경멸적인 단어가 남긴 잔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고막을 후벼 파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혀를 뽑아버릴 수만 있다면.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그의 입을 떠난 말은 살아있는 뱀이 되어 서혜진 준장의 심장을 물어뜯고 있었다. 서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끔찍한 인격 모독을 당한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공허함과 얼음 같은 경멸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동기로, 심지어 부하 장교로도 보지 않았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오염 물질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강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자네는 오늘 스스로 군복을 입을 자격을 박탈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자네 손으로 내던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서혜진은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몸을 돌려 사령관실을 향해 걸어갔다. 마치 길 위에 더러운 오물이 있는 것을 피해서 돌아가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 무시와 경멸이 강지훈에게는 그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박혔다. 대령님. 뒤늦게 달려온 사령관 부관과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장교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그를 둘러쌌다. 하지만 강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방금 서혜진이 돌아선 그 순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령관실 문이 닫히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령관의 전속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강지훈 대령은 지금 즉시 모든 지휘권을 작전차장에게 이양하고 본부 대기실에서 명령 대기하도록. 사령관님의 명령이다. 명령은 칼 같았다. 모든 지휘권 이양과 명령 대기. 그것은 사실상의 직위해제였다. UFS 연습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작전 참모부의 핵심 과장을 지휘 계통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였다. 강지훈은 저항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동료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키며 시선을 피했다. 어제까지 그를 따르던 부하들의 눈에는 이제 존경이 아닌 두려움과 실망 그리고 경멸이 서려 있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전장의 심장부였던 지휘통제실의 함성과 긴박감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그가 밤새 공들여 만든 작전 계획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종이들이 이제는 그의 실패와 추락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보였다. 사건은 군 조직의 신속한 보고 체계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 참모부 과장 대령 강지훈이 작전 참모장인 서혜진 준장에게 하극상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 행위를 저지른 사건. 특히 성차별적 폭언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일 오후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직접 조사관이 파견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대로 연행되다시피 감찰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곧이어 정식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10월 7일 15시 30분경 비원 벙커 지휘통제실 앞 복도에서 서혜진 준장에게 그 잘난 집안 배경 등에 없고 그 번지르르한 몸뚱이로 온갖 로비는 다 하고 다녔을 텐데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관의 기계적인 질문에 강지훈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내뱉은 말은 이렇게 녹취록의 활자처럼 건조하게 마주하니 더욱더 끔찍하고 저급하게 느껴졌다. 피조사인은 당시 발언이 UFS 연습 중 작전 의견 대립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언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 그 어떤 스트레스도 그런 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추악한 열등감과 비뚤어진 편견이 터져나온 결과물일 뿐이었다. 조사는 몇 시간 만에 끝났다. 목격자가 너무나 명확했고 강지훈 자신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사령부 내 미결 수용시설에 임시 수용되었다. 철저한 고립.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비로소 자신의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25년.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바친 세월이었다. 가족과의 시간도 개인의 즐거움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군복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몇 마디의 말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나는 끝났다. 절망이 차가운 습기처럼 그의 온몸을 감쌌다. 며칠 후 아내와의 면회가 허락되었다. 강지훈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아내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평생 그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아내. 군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잦은 이사와 외로움을 묵묵히 견뎌주었던 사람.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여보. 강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자 아내가 그의 말을 막았다.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누구든 여자든 남자든 떠나서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을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질문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이 어제 학교에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아빠가 여자 장군한테 성희롱 발언해서 징계받는다는 소문이 돈다고. 아빠 친구 딸한테 들었다고 애가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해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명예가 이런 거였어요? 당신 딸 얼굴에 똥칠하는 거였냐고요. 딸아이의 이야기. 그것은 결정타였다. 그의 딸 수지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명예로운 군인이라고 믿고 따랐다. 그런 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함께 쌓아온 인생과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계급장과 연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의 자부심을, 아내의 믿음을, 그리고 딸의 존경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다. 그 같은 시각 서혜진 준장은 UFS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었다. 사건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완벽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수도방위 사령부는 연습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 관사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달랐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그녀는 제복을 벗어 던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철 같던 갑옷을 벗어 던진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번지르르한 몸뚱이. 그 말이 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싸워왔다.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의심의 눈초리들. 실력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성공했을 거라는 수군거림.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해야 했다. 잠을 줄이고 개인의 삶을 포기하며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려 발버둥 쳐왔다. 강지훈. 그는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을, 그 피나는 시간을 가장 경멸적인 방식으로 모욕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인간적인 배신감이었다. 한때 같은 꿈을 꾸었던 동기가 어떻게 저렇게 추악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명예로 말하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군인의 명예를 잃지 말아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강지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은 없었다. 다만 이 사건이 역시 여군은 안 돼 혹은 여자 장군이라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비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과 명예에 관한 문제였다. 그녀는 이 문제를 원칙대로 가장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을 지키는 길이며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강지훈 대령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그의 군 생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무색하게 육군본부의 한 회의실 내부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상석에 앉은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모두 강지훈보다 선배이거나 최소한 동급인 장성 및 영관 장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피징계인석에 앉은 강지훈은 그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말끔하게 다려입은 정복이 오히려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조사를 받고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부인할 수도 부인할 생각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서혜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만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군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하극상과 모욕 행위가 군 기강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그리고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언사가 군의 단결을 어떻게 저해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본관은 이 사건이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복의 명예를 걸고 국가에 헌신하는 모든 군인, 특히 보이지 않는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여군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입니다. 부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지훈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모두가 그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변명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징계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엔 증인석에 앉아있는 서혜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건 당일 제가 서혜진 장군님께 내뱉은 말은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 안에 있던 추악한 질투심과 비겁한 열등감의 발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야전에서 헌신했다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동기이자 상관의 능력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폄훼하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은 서혜진 장군님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군의 위계 질서와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혜진을 향한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진심 어린 참회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징계위원들의 짧은 정회가 끝나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징계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징계인 대령 강지훈. 상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제40조 언어폭력 금지, 제41조 성희롱 등 금지, 군형법 제48조 상관 모욕죄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군은 국가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지는 조직으로서 그 근간이 되는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육군 징계 규정에 의거 해임을 명한다. 해임.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 불명예 전역. 지난 25년간의 모든 공적과 명예가 박탈되고 군인 연금 수급 자격의 절반이 깎여나가는 중징계였다.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분이었지만 사실상 군인 강지훈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징계위원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의 앞으로 복도를 지나가던 서혜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을 지나쳐갔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수도방 위사령부 집무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은 작전 참모부 과장 강지훈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수 명패를 뒤집어 놓았다. 대령님. 박성준 중령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문 앞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대령 아니다. 그냥 민간인이지. 강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투복을 벗어 정갈하게 개었다. 가슴에 달렸던 수많은 훈장과 기장들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그의 군 생활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듯했다. 모든 짐 정리를 마친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가 위병소를 통과할 때 더 이상 그에게 경례를 붙이는 초병은 없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대령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저 사회로 돌아가는 한 명의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차를 몰아 부대를 빠져나오며 그는 룸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부대 정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후회와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평온했다.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딸 수진이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빠를 와락 껴안았다. 아빠, 미안해. 강지훈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딸의 따뜻한 위로에 강지훈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되새기며 남겨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했다. 1년 후 가을. 민간인 강지훈은 작은 군사 전문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는 평범한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계급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책을 통해 젊은 군인들에게 국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군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았다. 가끔 찾아오는 박성준 중령과 막걸리를 한잔하며 군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아내와 함께 주말 농장을 가꾸고 딸과 스스럼 없이 영화를 보러 다니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았다. 같은 시각 서혜진 준장은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 사건 이후 군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TF팀을 직접 조직했다. 그녀가 주도한 상호 존중 리더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성인지 교육을 넘어 계급과 성별을 떠나 동료 군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섰다.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뛰어난 작전 능력이 아니라 부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는 곳에 단결은 없으며 단결이 없는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개인의 추락은 군 전체에 큰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 하지만 서혜진은 그 상처를 덮어두는 대신 더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군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2명의 전 동기는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다른 한 명은 깊은 상처를 딛고 더 큰 리더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복의 무게와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